어머니, 사진 한 장 찍을게요. 혜림이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제 모습을 찍으려고 했어요. 왜? 브랜딩에 좋을 것 같아요. 효녀 며느리 컨셉으로요. 사진은 싫어. 어머니, 잠깐만요. 금방이에요. 혜림이가 사진을 찍으려고 했어요. 제가 병원 가운을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요. 사진은 그만. 어머니, 제 팔로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팔로워들이 좋아할 거라고 하네요. 제 수술이 누군가의 구경거리가 되는 거였죠. 나는 내 콘텐츠가 아니야. 목소리가 커졌어요. 참을 수 없었거든요.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환자분들도 다 저희를 보고 있었어요. 도연이가 도윤이를 보며 속삭였어요. 어머니가 요즘 예민하네. 예민하다고 하네요. 제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예민하다고요. 눈물이 났어요. 아파서가 아니라 서러워서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수술비 대준 훈훈한 이야기로 만들 거라고 하네요. 수술비를 대준다고요? 제 보험으로 다 처리되는 건데요. 나는 내 이야기 거기가 아니야. 어머니, 구독자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조회수 대박 날 것 같아요. 제 아픔이 조회수였던 거네요. 그들은 몰랐어요. 이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꿀 결정적 계기가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순입니다. 68살이고요. 인천 동구 배다리 시장에서 30년째 김치랑 젓갈을 팔고 있어요.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새벽에 눈을 떴는데 허리가 또 아프더라고요. 디스크 때문에 그런 건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무릎도 시큰시큰하고요. 관절염이 있거든요. 작은 원룸 부엌에서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혼자 사온 작은 케이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초 하나를 꽂고 불을 켰죠. 파란 초였어요. 빨간 건 다 떨어져서요. 소원을 빌었습니다. 뭔 소원을 빌었냐고요. 그냥 건강하게 살자는 거였어요. 별거 아니죠. 초를 끄고 나니까 갑자기 적막해졌어요. 아무도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들 둘이 있긴 하지만 벌써 몇 년째 생일날 만나지 못했거든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혹시 메시지가 왔나 싶어서요. 아직 새벽이라 그런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시장에 나가서 좌판을 펼쳤어요. 김치 봉지들을 가지런히 놓고 젓갈통들도 정리했습니다. 앞치마를 매는데 허리가 뻐근해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손님들이 오실 테니까 해야죠. 오전 10시쯤 되니까 핸드폰이 울렸어요.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도연이가 첫째 아들이었어요. 가슴이 좀 뭉클했죠. 그래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답장을 보냈어요. 고맙다. 곧이어 둘째 아들한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도윤이가 이것도 답장했어요. 알았어. 그런데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아무래도 재개발 때문에 동네가 다 흩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엔 이 시간이면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오셨는데 말이에요. 점심때가 되니까 또 메시지가 왔어요. 이번엔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이번 달 보험료가 좀 급해서요. 카드값도 밀렸고요. 혹시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읽고 나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해놓고 바로 돈 얘기를 하니까요. 둘째한테서도 비슷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카드값 때문에 고민이에요. 아이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 녀석들이 제 생일을 기억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연락한 건가 싶었어요. 축하가 요청으로 바뀌는 건 참 빠르더라고요. 답장은 안 보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오후에는 장사가 더 안 됐어요. 김치 봉지 몇 개랑 젓갈 조금 팔았을 뿐이죠. 무릎이 아파서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아들들 메시지 생각이 났어요. 해가 저물 무렵 좌판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리를 펴기가 힘들어서 천천히 걸었어요. 계단 올라가는 것도 무릎 때문에 좀 힘들었고요. 집에 들어서니까 텅 비어 있었어요. 아침에 놓아둔 케이크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초만 짧아진 채로요. 저녁 7시쯤 되니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싶어서 나가봤더니 조카 승우였습니다. 고모 생일 축하드려요. 이 녀석 손에는 케이크 하나랑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뭐 이런 걸 다 사왔어. 생일인데 당연하죠. 미역국도 끓여왔어요. 승우는 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해요. 계약직이라서 월급이 많지 않을 텐데 이런 걸 다 준비해서 왔더라고요. 부엌에서 미역국을 그릇에 담아주더니 새 케이크에 초를 꽂았어요. 이번엔 분홍색 초였어요. 고모, 소원 빌어보세요. 아까 이미 빌었는데 한 번 더 빌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또 소원을 빌었어요. 이번엔 뭘 빌었냐고요. 그냥 이 녀석이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빌었어요. 초를 끄고 나니까 승우가 미역국을 떠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고모 생일인데 왜 혼자 계세요? 도연이 형이랑 도윤이 형은 어디 있어요? 바쁘다더라. 생일인데도요. 승우는 더 묻지 않았어요. 이 녀석이 착한 게 상대방이 답하기 싫어하는 걸 자꾸 묻지 않거든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니까 짭짤하니 맛있었어요. 이 녀석이 요리를 제법 잘해요. 승우야, 사람은 왜 축하 다음에 돈 얘길 붙일까?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요. 승우는 잠시 멈춰 있다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모, 힘드셨구나.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 녀석은 알더라고요. 아들들이 무슨 메시지를 보냈는지 말이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야. 고모는 아무 잘못 없어요. 사람들이 순서를 헷갈리는 거예요. 순서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정말 뭔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았거든요. 승우는 9시까지 있다가 갔어요. 설거지도 해주고 무릎에 붙이는 파스도 새로 사다 줬고요. 혼자 남으니까 또 조용해졌어요. 핸드폰을 봤더니 아들들한테서 추가 메시지는 없었어요. 답장을 안 해서 그런가 봐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이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케이크도 2개나 먹었고 미역국도 먹었고요. 승우가 와서 축하해줬으니까 나쁘지 않은 생일이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아들들이 진짜 축하하려고 연락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서 그런가 봐요. 내일은 또 시장에 나가야 해요. 김치도 팔고 젓갈도 팔고요. 그리고 또 하루를 보내겠죠. 아들들이 언제 진짜로 저를 보러 올까요? 돈 얘기 말고 그냥 안부를 묻기 위해서요. 언제쯤 그런 날이 올까요? 잠들기 전에 승우가 놓고 간 케이크를 한 조각 더 먹었어요. 달콤했어요. 이 맛이라도 기억해 두자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들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답장을 안 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 바로 보내줬을 텐데 말이에요. 오늘은 왜 그랬을까요? 아마 생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축하받고 싶었는데 요청을 받으니까 기분이 이상했던 거죠. 내일 아침엔 또 어떤 메시지가 올까요? 궁금하면서도 무서워요. 생일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시장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혜림이에요. 첫째 며느리였어요.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직접 전화 오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혜림아. 어제 생신이셨는데
인사도 못 드렸네요. 죄송해요. 괜찮다. 그런데 어머니, 오늘 집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지나는 길이거든요. 갑작스러운 방문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오겠다는데 마다할 이유도 없었죠. 그래, 언제든지 와. 지금 가도 되나요? 1시간 후에요. 응, 시장 갔다 올게. 전화를 끊고 나니까 이상했어요. 혜림이는 라이브 커머스를 한다고 집에서 나오는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나는 길이라니요. 시장에 나가서 좌판을 펼쳤는데 마음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왜 하필 생일 다음 날에 올까 싶어서요. 1시간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혜림이가 벌써 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깔끔하게 화장하고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역시 젊은 사람들은 달라요. 어머니, 안 늦었죠? 아니야, 방금 왔어. 어머니, 그런데 비밀번호 뭐였죠? 까먹었네요.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마치 예전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제가 혜림이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났어요. 1234야. 아, 맞다. 깜빡했네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혜림이가 집 안을 둘러봤어요. 어머니, 여기 혼자 사시기엔 너무 넓지 않아요. 그냥 살만해. 정리도 잘 되어 있고 어머니가 꼼꼼하시긴 해요. 혜림이는 거실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부엌에도 들어가 봤어요. 뭔가 살펴보는 것 같았는데 뭘 보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커피 드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물 한 잔만 주세요. 물을 따라주면서 혜림이를 봤어요. 예전보다 많이 예뻐진 것 같았어요. 화장품도 좋은 걸 쓰는지 피부가 좋더라고요. 요즘 일이 잘 되나 보네. 네, 다행히 잘 되고 있어요.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아져서요. 혜림이는 인터넷으로 화장품이나 옷을 파는 일을 해요. 컴퓨터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물건을 소개하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나 봐요. 그런데 어머니, 도연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갑자기 아들 얘기를 꺼냈어요. 왜? 보험일이 생각보다 힘들대요. 실적도 안 나오고, 카드값도 밀리고요. 어제 도연이가 보낸 메시지 생각이 났어요. 보험료랑 카드값이 급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부탁드리려고 왔어요. 뭘,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당분간만요. 결국 돈 얘기였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해놓고 바로 돈을 빌려달라더니 이번엔 며느리가 직접 왔네요. 얼마나? 한 300만 원 정도요. 많은 건 아니잖아요. 300만 원이 많은 건 아니라니요. 저한테는 큰 돈이에요. 시장에서 김치 팔아서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통장이 어디 있어요? 잔고 좀 확인해 볼게요. 갑자기 통장 얘기를 했어요. 제가 허락한 것도 아닌데요. 왜? 어머니 혼자서는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상했어요. 제가 언제 통장 관리가 힘들다고 했나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괜찮아. 어머니, 요즘은 인터넷 뱅킹도 해야 하고 복잡해요. 젊은 사람이 도와드리는 게 좋아요. 혜림이가 자꾸 우기더라고요. 마치 제가 혼자서는 못할 일인 것처럼요. 저는 지금까지 잘해왔어. 그건 그렇지만 이제 나이도 드시고요. 나이 든다고 바보가 되는 건 아닌데요. 통장 정도는 제가 관리할 수 있어요. 혜림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죠. 어머니, 정말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복잡한 일은 저한테 맡기세요. 결국 서랍을 열어서 통장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이 자꾸 우기니까 귀찮아졌거든요.
혜림이가 통장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적금 통장도 보고 예금 통장도 봤죠. 어머니 생각보다 많이 모아두셨네요. 평생 모은 거야. 그런데 이자율이 너무 낮아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뭘 모르는 것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저도 이자가 낮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도 안전한 게 좋잖아요. 그냥 둘 거야. 어머니,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더 좋은 상품들이 많아요. 혜림이는 통장 몇 개를 들고 있다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뭐 하는 거야? 어머니, 나중에 상품 알아볼 때 필요해서요. 허락도 안 받고 사진을 찍다니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건 안 돼. 괜찮아요. 어머니 도우려는 거니까요. 혜림이는 2시간 정도 있다가 갔어요. 가면서도 계속 통장 관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죠. 저녁에 서랍을 다시 열어봤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통장들이 제가 놓은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적금 복사본 몇 장이 사라져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요. 이상하다 싶어서 서랍 안을 다 뒤져봤지만 없었어요. 그때 혜림이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이 가져간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핸드폰으로 혜림이한테 전화했어요. 혜림아, 나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혹시 우리 집에서 서류 가져간 거 없어? 무슨 서류요? 적금 복사본들. 아, 그거요. 어머니가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실까봐 제가 가져왔어요. 제가 힘들다고 한 적이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져간 거였어요. 그거 내 거야. 어머니, 혼자 헷갈리시잖아요.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헷갈린다니요. 제가 언제 헷갈렸다고 그러는 건가요? 내가 언제 헷갈렸어? 어머니, 나이 드시면 누구나 그래요. 부끄러워할 일 아니에요. 말끝을 삼켰어요. 더 말하면 싸움이 날 것 같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내 생일 다음 날 내 통장이 며느리 손에 있다니요. 혜림이는 처음부터 돈을 빌리러 온 게 아니었어요. 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러 온 거였죠. 그리고 서류까지 가져갔고요. 보호해준다는 말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침해였어요. 제 허락도 없이 제 것을 가져간 거니까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비밀번호였어요. 혜림이가 어떻게 제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알려준 적이 없는데요. 도연이가 알려준 건가요? 그럼 도연이는 언제부터 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생각해 보니까 무서워졌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제 집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밤에 잠들기 전에 문단속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내일은 비밀번호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죠.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뭔가 계획된 일 같았거든요. 생일 다음 날에 며느리가 온 것도, 비밀번호를 아는 것도, 서류를 가져간 것도요. 잠들기 전에 거울을 봤어요. 불안한 제 얼굴이 보였어요. 이런 일이 또 생길까봐 걱정됐거든요. 내일부터는 더 조심해야겠어요. 누구라도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혜림이가 다녀간 지 사흘이 지났을 때 동네에 큰 공고문이 붙었어요. 배다리 사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공고. 길쭉한 현수막이 시장 입구에 걸려 있었고 동네 곳곳에 빨간 글씨로 된 안내문들이 나붙었어요. 이제 정말 재개발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오전에 좌판을 펼치고 있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말순이 언니, 이제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뭐가? 집값 말이야. 여긴 지하철역도 가깝고 바다도 보이잖아. 분양가 엄청 올라갈 거래. 김치를 사러 온 박순자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이분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얘기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가? 당연하지. 언니 집은 몇 평이야? 잘 모르겠어.
아이고, 모르면 어떡해. 평수가 곧 돈이야, 돈. 아주머니는 신이 나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평당 얼마, 분양가 얼마 이런 식으로요. 언니, 최소 몇 억은 받을 거야. 로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돈이 생긴다는 건 좋지만 이 동네를 떠나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30년을 살아온 곳인데 말이에요. 점심 무렵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재개발 소식 들으셨죠? 응, 들었어. 대단하네요. 어머니, 완전 대박 나신 거예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밝았어요.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요. 그런데 어머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시간 있을 때 한번 뵈러 가겠어요. 언제? 오늘 저녁에 갈게요. 혜림이랑 같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이상했어요. 평소엔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던 애가 재개발 소식이 나니까 갑자기 찾아오겠다고 하네요. 저녁 6시쯤 도연이와 혜림이가 왔어요. 둘 다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뭔가 진지한 얘기를 하러 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랜만에 뵙네요. 도연이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몇 달 전에 한 번 본 게 마지막이었죠. 거실에 앉아서 차를 내어줬어요. 도연이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재개발 관련 자료들이에요. 복잡한 표와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뭔 소린지 모르겠어. 어머니, 간단히 말하면 이래요. 지금 당장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봐요. 무슨 정리? 재산 정리요. 특히 대출이자가 끝장나게 오를 거래요. 이번에 지분을 미리 선분배하는 게 좋겠어요. 지분 선분배라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었어요. 혜림이가 설명했어요. 어머니, 세금 문제도 있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받으면 세금을 엄청 많이 내야 해요. 미리미리 나눠두는 게 좋아요. 그런가? 네, 제가 알아봤는데 정말 그래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도연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니,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복잡한 건 저희가 다 처리할게요. 서류를 보니까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서명란이 여러 개 있었어요.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야? 재산분할 동의서예요. 어머니가 미리 저희한테 일부를 넘겨주시는 거예요. 왜 미리? 어머니, 나이도 드시고 혼자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대신 해드릴게요. 또 그 얘기네요. 제가 혼자서는 못한다는 얘기요. 나는 괜찮아. 어머니, 요즘 부동산 일이 얼마나 복잡한데요. 젊은 사람도 힘들어요. 혜림이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요. 나는 아직 정신 멀쩡해.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요. 도연이가 조금 답답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대출이자 정말 많이 올라요. 지금 안 하면 큰일 나요. 무슨 대출? 카드 대출이요. 제가 어머니 이름으로 좀 받아놨거든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고요. 언제? 몇 달 전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깜빡했다고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놓고 깜빡했다니요. 얼마나? 많지 않아요. 1,000만 원 정도요. 1,000만 원이 많지 않다고요. 저한테는 큰 돈이에요. 왜 내 이름으로? 어머니, 제 신용이 좀 안 좋아서요. 일시적으로만 쓰려고 했는데,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몇 달이 지났네요. 혜림이가 또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빨리 정리해야 해요. 그때 또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집에 있어. 저도 가겠어요. 급한 얘기가 있어서요. 뭔데? 가서 말씀드릴게요. 도윤이도 온다고 하네요. 오늘 왜 이렇게 다들 몰려오는 걸까요? 30분 후에 도윤이와 지은이가 왔어요. 지은이는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엄마,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가 인사를 했어요. 귀여웠죠? 우리 현이 크기도 했네. 네, 이제 7살이에요. 그런데 도윤이 표정이 안 좋았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저 카드 막혔어요. 뭔 소리야? 연체 때문에요. 돈 좀 빌려주세요. 얼마나? 200만 원만요. 카드값이랑 생활비요. 도윤이도 돈 얘기를 하네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현이 학원비도 밀렸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창피해해요. 얼마나?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석 달 치면 150만 원이고요. 아이 학원비까지 밀렸다니요. 그러면 현이가 정말 창피했겠어요. 그럼 당분간 학원을 안 다니면 되잖아. 어머니, 그럼 아이가 뒤처져요. 요즘 애들은 다 해요. 모든 게 급하다고 하네요. 재개발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다들 돈이 필요해진 것 같아요. 도연이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서명하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저희가 대출도 정리하고 도윤이 카드값도 해결하고요. 그리고 현이 학원비도요. 지은이가 덧붙였어요.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서명하라고 하는 눈빛이었죠. 생각해 볼게. 어머니, 이자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어요. 도연이가 재촉했어요. 맞아요, 엄마. 저도 정말 급해요. 도윤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안부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던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몰려와서 서명하라고 하니까요. 오늘은 피곤해. 다음에 얘기하자. 어머니, 다음에. 결국 아무도 서명받지 못하고 갔어요. 가면서도 계속 빨리 결정하라고 했지만요. 혼자 남으니까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의 소란이 거짓말 같았어요. 무릎이 아파서 얼음팩을 댔어요. 오늘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더니 더 아프네요.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또 누군가 왔나 싶었는데 승우였어요. 고모, 오늘 왜 이렇게 시끄러웠어요? 어떻게 알았어? 아래층에서 들렸어요. 사람들 목소리가요. 승우는 제 무릎을 보더니 쇠파스를 꺼냈어요. 고모, 또 아프세요? 응, 오늘 좀 많이 앉아 있었어. 무슨 일 있었어요? 승우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재개발 얘기부터 아이들이 와서 서명하라고 한 것까지요. 승우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모, 그거 서명하시면 안 돼요. 왜? 재산 분할 동의서라는 게 쉽게 말하면 고모 재산을 미리 나눠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네, 그리고 제 이름으로 대출받은 것도 문제예요. 고모가 모르게 그럴 수는 없어요. 승우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다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모, 일단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정말 대출이 있는지요? 그래야겠네. 그리고 서명은 절대 하지 마세요. 변호사랑 상담받고 나서 결정하세요. 승우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이 녀석이 아니었으면 모르고 서명했을 수도 있거든요. 승우야, 고마워. 뭐려? 당연한 거죠. 승우는 10시까지 있다가 갔어요. 무릎에 파스도 붙여주고 내일 은행 갈 때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혼자 남아서 생각해 봤어요. 왜 재개발 소식이 나오니까
갑자기 다들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예전에는 생일도 챙기지 않던 애들이 갑자기 돌봄을 해주겠다고 하고 재산 관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네요. 정말 저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창문 밖을 봤어요. 동네가 어둠에 쌓여 있었어요. 저 멀리 인천항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재개발이 되면 이 풍경도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어디론가 가야 하고요. 무릎이 또 아려서 자세를 바꿨어요.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내일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정말 제 이름으로 대출이 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한테나 서명하면 안 되겠어요. 설령 제 자식들이라도요. 병원에서 허리 검사를 받고 나왔어요. MRI 결과가 생각보다 안 좋았거든요. 어머님, 디스크가 많이 진행됐네요. 수술을 권해드려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저기 설명해 주셨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악화될 거예요. 지금도 많이 아프시죠? 정말 아팠어요. 요즘 들어서는 걷기도 힘들 정도였거든요. 수술하면 좋아져요.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다만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호자 동의라고 했어요. 자식들한테 연락해야겠네요. 집에 돌아와서 도연이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허리 수술해야 한대. 네. 언제요? 다음 주 월요일이래. 알겠어요. 그럼 저희가 가겠어요. 도연이는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도윤이한테도 연락했어요. 엄마, 수술이요. 심각한 거예요. 아니야, 그냥 허리 디스크. 아, 다행이네요. 저희도 갈게요. 도윤이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수술 전날 병원에 입원했어요. 6인실이었는데 다른 환자분들도 계셨죠. 나이 비슷한 할머니가 옆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어디 아프세요? 허리요. 내일 수술해요. 아이고, 저도 무릎 수술했는데 많이 아프더라고요. 옆 침대 할머니는 자식들이 매일 와서 간병해 준다고 했어요. 부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수술 전 서명을 받으러 간호사가 왔어요. 보호자분 오셨나요? 아직이요.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이 필요해요. 9시가 되니까 도연이와 혜림이가 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뭔가 회사 일하러 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컨디션 어떠세요? 괜찮아. 수술 시간이 얼마나 걸린대요? 2시간 정도래. 혜림이가 가방에서 계산기를 꺼냈어요. 뭘 계산하는 걸까요? 도연아, 간병비 얼마나 들까? 한 일주일은 있어야 할 텐데. 간병인 하루에 10만 원이니까 일주일이면 70만 원이네. 간병비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제 앞에서요. 간호사가 수술 동의서를 가져왔어요. 여기 보호자분 서명해 주세요. 도연이가 서명하려다가 멈췄어요. 이거 보험 처리되죠? 네, 실비보험 있으시면 처리됩니다. 어머니, 실비보험 있으시죠? 응, 있어. 얼마까지 나와요? 간호사한테 묻더라고요. 수술비는 거의 다 나오고 간병비는 일부만 나와요. 혜림이가 또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그럼 우리 부담은 얼마 정도 될까? 한 2, 30만 원 정도요. 다행이네. 다행이라고 했어요. 제가 수술하는데 돈이 적게 든다고 다행이라고요. 도연이가 서명을 했어요. 그러고는 간호사한테 물었어요.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은 얼마나 돼요? 한 달 정도는 조심하셔야 해요. 한 달 동안 혼자 생활하기 힘들겠네요. 혜림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수술 후에는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갑자기 요양원 얘기를 했어요. 왜?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에서 관리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집에 있을 거야. 어머니, 요양원이 더 안전해요. 간호사도 있고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고요. 자꾸 요양원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회복할 거야. 어머니, 누가 돌봐드려요? 저희는 일이 있어서 매일 올 수 없어요. 일이 있어서 매일 올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럼 누가 돌봐주나요? 승우가 있어. 승우는 조카잖아요. 그리고 얘도 일 있어요. 도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요양원이 답이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제가 비현실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인가요? 일단 수술부터 하죠. 간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도윤이와 지은이도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수술 잘 되실 거예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했어요. 현이는 어디 있어? 학원 가고 있어요. 학원이 더 중요한가 봐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혜림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진 한 장 찍을게요. 왜? 병실 모습이요. 브랜딩에 좋을 것 같아요. 브랜딩이라고 했어요. 제가 수술하는 게 브랜딩에 좋다고요. 사진은 싫어. 어머니, 잠깐만요. 금방이에요. 혜림이가 사진을 찍으려고 했어요. 제가 병원 가운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요. 사진은 그만. 어머니, 제 팔로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효녀 며느리 컨셉으로요. 효녀 며느리 컨셉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사람의 컨셉인가요? 나는 내 콘텐츠가 아니야. 목소리가 커졌어요. 참을 수 없었거든요.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환자분들도 다 저희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혜림이가 당황했어요. 내가 왜 내 인터넷 방송에 나와야 해?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럼 뭔 뜻이야? 그냥 추억으로 남기려고요.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브랜딩이라고 했거든요. 간호사가 왔어요. 수술 시간이에요. 수술실로 가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자식들이 와서 지켜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수술은 잘 됐어요. 2시간 만에 끝났고 의사 선생님이 성공적이었다고 했어요. 회복실에서 깨어나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간호사만 혈압을 재고 있었죠. 보호자분들 어디 갔어요? 식사하러 가셨어요. 식사하러 갔다고 했어요. 제가 수술하고 깨어났는데 식사가 더 중요한가 봐요. 1시간 후에 도연이와 도윤이가 왔어요. 혜림이와 지은이는 안 보였어요. 어머니, 수술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응. 그런데 어머니, 간병인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네요. 또 돈 얘기였어요. 하루에 10만 원인데 일주일이면 7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비싸요? 도윤이가 투덜거렸어요. 요즘 간병비가 다 그래요. 도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냥 우리가 교대로 할까요? 그래. 아니에요, 형. 저는 일이 있어서 힘들어요. 도윤이가 반대했어요. 저도 보험일이 있어서요. 도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간병인을 쓰기로 했어요. 누구도 저를 돌봐줄 수 없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어머니, 태어나면 정말 요양원 가세요. 도연이가 다시 말했어요. 집에 갈 거야. 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해요? 승우가 도와줄 거야. 승우한테만 맡길 수는 없어요. 왜? 그 사람도 자기 일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라고 했어요. 승우를 그 사람이라고요. 승우는 내 조카야. 조카가 뭐 어때요? 자식이 우선이죠. 자식이 우선이라고 했어요. 그럼 자식인 본인들은 왜 안 돌봐주나요? 그럼 너희가 돌봐줘. 어머니, 저희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또 현실적이라는 말이네요. 저녁 시간이 되니까 간병인 아주머니가 왔어요.
이순자라는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돌봐드릴게요. 친절한 분이었어요. 자식들보다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도연이와 도윤이는 저녁 먹으러 나갔어요. 어머니, 저희 저녁 먹고 올게요. 또 나가더라고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아드님들이 바쁘신가 봐요. 그런가 봐요.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일이 바쁘다고 하면서요. 이순자 아주머니는 제 등을 주물러 주시면서 말했어요. 그래도 수술비는 내주잖아요. 요즘은 그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수술비만 내주면 다행이라고 했어요. 정말 그런가요?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환자인데 왜 돈 계산부터 하는 걸까요? 왜 제 사진을 콘텐츠로 쓰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그냥 피보험자인가요? 단가표에 적힌 숫자일 뿐인가요? 눈물이 났어요. 아파서가 아니라 서러워서요. 이 나이에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 싶었어요. 제 존재가 이렇게 가벼운 건가 싶었고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물을 가져다 주셨어요. 왜 우세요? 그냥요. 수술 잘 됐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주머니는 모르세요. 제가 왜 우는지 말이에요. 새벽까지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혜림이가 사진을 찍으려던 모습, 도연이가 계산기를 두드리던 모습, 도윤이가 간병비가 비싸다고 투덜거리던 모습이요.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요. 퇴원하면 달라져야겠어요. 제 인생을 제가 지켜야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와는 다른 눈빛이었죠. 다시 일어서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수술 전날 밤이었어요. 병실에서 잠이 오지 않아서 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어요. 승우가 챙겨준 거였죠. 혹시 심심할까봐 가져다 줬다고 했었거든요. 사진첩을 펼쳤어요. 첫 장은 제가 30살 때 사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찍은 거였죠. 김치통을 옆에 두고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린 아이들 둘을 키워야 했거든요. 돈 벌 곳은 시장밖에 없었고요. 비 오는 날이 가장 힘들었어요. 손님도 없고 김치도 잘 안 팔렸죠. 그래도 집에는 갈 수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팔아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이었는지 기억나요. 장대비가 내렸는데 우산이 없었어요. 비닐 하나로 김치통을 덮고 저는 그냥 비를 맞았죠. 옷이 다 젖어서 춥기도 하고 초라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집에서는 도연이와 도윤이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비에 젖은 채로 김치를 팔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창피한 것보다 아이들 굶기는 게 더 무서웠거든요. 허리가 아파서 곧게 서 있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계속 서 있었죠. 앉으면 더 초라해 보일 것 같았어요. 사진을 넘겼어요. 도연이와 도윤이 어릴 때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둘 다 참 예뻤어요. 지금보다 훨씬 순수했고요. 도연이는 공부를 잘했어요. 성적표를 가져오면 항상 자랑스러웠죠. 이 아이가 커서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윤이는 장난기가 많았어요. 시장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다음에 사준다고 했는데 그 다음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두 아이 모두 제가 시장에서 일하는 걸 부끄러워했어요. 친구들 앞에서는 엄마가 뭐 하는지 말하지 않았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이들이 부끄러워해도 제가 열심히 일해서 키우면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진을 또 넘겼어요. 이번엔 승우가 나왔습니다. 15살 때 사진이었어요. 그때 승우는 부모님을 잃고 혼자 있었어요.
친척들이 돌아가면서 키웠는데 제가 한동안 맡았었거든요. 승우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는 아이였죠. 그런데 참 착했어요. 시장에 따라와서 도와주기도 했고요.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장대비가 내렸는데 우산을 깜빡했었거든요. 김치통을 지키느라 비를 맞고 있었는데 승우가 뛰어왔어요. 고모, 우산이요. 작은 우산을 들고 있었어요. 자기 것이었죠. 너는 어떻게 해? 저는 괜찮아요. 승우는 제 위에 우산을 씌워주고 자기는 비를 맞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찡했어요. 같이 써. 아니에요. 고모가 쓰세요. 끝까지 혼자 쓰라고 했어요. 그런 승우가 고마웠죠. 그때부터였어요. 이 아이가 진짜 제 가족 같다고 느낀 게요.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은 제 아들들보다 더 가까웠어요. 승우는 커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군대 갔다 와서도 취직하고 나서도 계속 저를 챙겨줬거든요. 반면에 제 아들들은 어떨까요? 커갈수록 점점 멀어졌어요. 대학 갔을 때부터 집에 오는 일이 줄어들었고 결혼하고 나서는 더했죠. 사진첩을 덮었어요.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창밖을 봤어요. 밤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 비 오는 날이 생각났어요. 승우가 우산을 씌워주던 그날 말이에요. 그때 알았어요. 정은 피보다 진할 때가 있다는 걸요. 혈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족은 아니에요. 마음으로 통하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죠. 승우는 조카지만 아들 같았어요. 제가 아플 때 달려오고 필요한 걸 챙겨주고 걱정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반대로 제 친아들들은 어떤가요?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제가 아픈 건 관심도 없고 심지어 수술하는 날에도 간병비 계산부터 하잖아요. 비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한정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받을 줄도 알아야 하고 고마워할 줄도 알아야 하고 진심으로 걱정해 줄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였어요. 내일 수술하고 나면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예전의 정말순이 아닐 거라고요. 제가 평생 모은 돈, 제가 평생 지켜온 집,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들을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어요. 빗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는 젊은 시절에 제가 나왔어요. 김치통을 이고 비를 맞으면서도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이었죠. 그 꿈이 좋았어요. 다시 그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허리는 많이 좋아졌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법률구조공단이었어요. 승우가 알아봐 준 곳이었죠. 어머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김지은 변호사라는 분이 상담해 줬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였는데 친절했어요.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네,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가요? 제가 준비해 간 메모를 꺼냈어요. 병원에서 틈틈이 적어둔 거였거든요. 재개발 보상금은 생전케어로 쓰고 남는 건 기부하려고요. 네, 그럼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하실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예금이나 적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도 비슷하게요. 김지은 변호사가 설명해 줬어요. 유언장 작성 방법부터 공증 절차까지 자세히 알려줬죠. 어머님, 가족분들과 상의는 해보셨나요? 아니요.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혹시 후견인 지정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후견인이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누구를 지정하면 좋을까요? 믿을 만한 분으로 하세요.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요. 승우 생각이 났어요. 그 녀석이 가장 믿을 만했거든요. 다음 날은 동구청 행정복지센터에 갔어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러요. 어머님 수술하셨다고 하셨죠?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보면서 말했어요. 네, 허리 수술했어요. 그럼 등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신청서 작성해 드릴게요. 복잡한 서류들이 많았어요. 의사소견서도 필요하고 진료 기록도 첨부해야 했죠. 등급받으면 뭐가 좋아요? 요양시설 이용할 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죠. 요양시설 얘기가 나오니까 실버타운 생각이 났어요. 병원에서 다른 환자분이 좋다고 했었거든요. 실버타운도 지원되나요? 네,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승우가 태블릿을 사줘서 요즘 인터넷을 배우고 있거든요. 인천 근처 실버타운들을 검색해 봤어요. 생각보다 좋은 곳들이 많았어요. 의료진도 있고 문화 프로그램도 있고요. 한 곳이 눈에 들어왔어요. 해님 실버타운이라는 곳이었는데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전화를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입주 상담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오후 2시는 어떠세요? 약속을 잡았어요. 다음 날 해님 실버타운에 갔어요. 승우가 같이 따라왔어요. 고모, 정말 여기서 살 거예요. 한번 봐야지. 실버타운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로비도 넓고 정원도 예뻤고요. 상담사분이 설명해 줬어요. 어르신, 여기는 자립형 실버타운이에요. 건강하신 분들이 생활하는 곳이죠. 좋네요.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고 응급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어요. 시설을 둘러봤어요. 개인 방도 있고 공용 식당도 있었어요. 도서관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더라고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과 월 이용료로 나뉘어요. 장기요양 등급 있으시면 할인도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제가 받을 재개발 보상금으로 충분했어요. 입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류 준비해 주시면 돼요. 건강검진서도 필요하고요. 집에 돌아와서 승우와 얘기했어요. 고모, 정말 거기서 살 거예요. 응, 혼자 있는 것보다 낫겠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인생 살아야지. 승우가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웠어, 승우야. 그동안 고모 많이 돌봐줘서. 고모, 그런 말씀 왜 하세요? 이제 너도 결혼해야 할 나이잖아. 저는 괜찮아요. 안 괜찮아. 너 인생이 중요해. 승우한테 미안했어요. 이 녀석이 저 때문에 자기 인생을 못 살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공증사무소에 갔어요. 유언장 공증을 받으러요. 공증사가 내용을 확인했어요. 부동산과 예금을 생전케어와 기부로 정리하시는군요. 네. 가족분들한테는 별도로 증여하시는 게 없나요? 조카한테 소액만 주려고요. 얼마 정도요? 3천만 원이요. 공증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재개발 보상금이 상당할 텐데 3천만 원만요. 네, 그동안 간병비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 돈이니까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유언장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공식적인 문서가 됐죠. 후견인도 승우로 지정했어요. 나중에 제가 판단력이 떨어지면 이 녀석이 대신 결정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모든 서류를 정리했어요. 유언장, 후견인 지정서, 장기요양 신청서, 실버타운 입주 예약서까지요. 서랍에 넣어두고 봉투에 승우에게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아들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저녁집에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도연이가 먼저 답장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와서 얘기하자. 도윤이도 답장했어요. 엄마, 급한 일이에요. 응, 급해.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돈으로 묶인 고마움은 금방 상해요. 그래서 기록은 서류로 남기고 정은 말로 남기려고 해요. 아들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화를 낼 수도 있고 설득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요. 밤에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전보다 당당해 보였어요.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않을 거예요. 내일부터는 정말 순이 주인공인 인생이 시작됩니다. 저녁 7시에 모두 모였어요. 도연이와 혜림이, 도윤이와 지은이까지요. 현이도 데려왔는데 게임기를 들고 있더라고요. 거실 테이블에 앉아서 차를 내어줬어요. 모두들 표정이 진지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뭔 얘기예요, 어머니? 도연이가 먼저 물었어요. 차부터 마셔. 어머니, 저희 시간이 별로 없어요. 혜림이가 시계를 보면서 말했어요. 9시에 라이브 방송이 있다고 했거든요. 금방 끝날 거야. 제가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어요. 유언장 사본, 실버타운 계약서, 후견인 지정서까지요. 이게 뭐예요? 도윤이가 서류를 보면서 물었어요. 내 결정이야. 무슨 결정이요? 나는 실버타운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재산은 생전케어와 기부로 쓸 거고.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도연이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응, 어제 공증 받았어.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많이 생각했어. 혜림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실버타운은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건강할 때 가는 거야.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너희는 너희 인생 살면 돼. 어머니, 재개발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도윤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건 내 돈이야. 어머니, 혈육이잖아요. 가족이고요. 도연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가족이면 뭐 해도 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럼 뭔 뜻이야?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효도는 송금이 아니라 아플 때 옆에 서는 거야. 어머니, 우릴 의심하세요. 도연이가 언성을 높였어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한 거지. 뭘 확인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 내 옆에 있었는지 말이야. 모두들 할 말이 없었어요. 생일날도 안 왔고 수술할 때도 돈 계산부터 했고.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혜림이가 변명했어요. 무슨 사정? 일이 바쁘고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요. 그럼 나는 바쁘지 않았어. 너희 키울 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모양이었어요. 그때 혜림이 핸드폰이 울렸어요. 누군가 메시지를 보낸 모양이었죠. 어머니, 잠깐만요. 혜림이가 핸드폰을 보더니 뭔가 급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연아, 스태프가 콘텐츠 기획안 확인하라고 해. 지금요? 응, 어머니 건강 이야기로 라이브 할 거라고 했거든. 제가 들었어요. 뭔 라이브? 아, 그게. 혜림이가 당황했어요. 어머니 허리 수술 얘기요. 시청자들이 관심 있어 할 것 같아서요. 내 수술을 내 방송에서 써.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럼 뭔 뜻이야? 좋은 내용으로요. 효녀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거요. 기가 막혔어요. 제 수술을 콘텐츠로 쓰겠다니요. 너는 내가 돈벌이 수단이야. 어머니, 오해세요. 오해가 아니야. 내가 직접 말했잖아. 혜림이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때 도윤이 핸드폰도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 소리였죠. 도윤이가 핸드폰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야? 지은이가 물었어요. 카드 회사에서 독촉 문자 왔어. 또요.
이번에는 연체료까지 붙어서 300만 원이래. 3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제게 빌려달라고 했던 돈보다 많아졌네요. 그래서 내 돈이 필요한 거구나.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정말 급해요. 신용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내 문제야.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해. 내 돈으로 내 빚을 갚으라고.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가족이면 빚도 대신 갚아줘야 해. 어머니,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했어요. 제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요. 뭐가 당연해. 어머니는 부모잖아요. 부모라고 해서 무한 ATM기야.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럼 뭔 뜻이야?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어요. 모두들 따라왔죠. 현관문 옆에 있는 비밀번호 자물쇠를 만졌어요. 뭐 하세요, 어머니? 도연이가 물었어요. 비밀번호 바꾸는 거야. 손가락으로 새로운 숫자를 눌렀어요. 1234가 아닌 다른 숫자로요. 어머니, 왜요? 이건 내 삶의 번호야. 비밀번호를 완전히 바꾸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했어요. 그리고 열쇠 반납해. 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내 집 열쇠 말이야.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와요? 초인종 누르고 와. 어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연이가 항의했어요. 뭐가 너무해. 갑자기 이런 식으로요. 갑자기가 아니야. 그동안 계속 생각했어. 혜림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변할 수 있어요. 언제? 지금부터요. 늦었어. 어머니,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도윤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저희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날 버렸잖아. 언제요? 매일이야. 연락 안 할 때, 돈만 달라고 할 때, 내 아픈 걸 외면할 때, 모두들 할 말이 없었어요. 열쇠 내놔. 결국 모두들 열쇠를 꺼냈어요. 도연이 것 하나, 혜림이 것 하나, 도윤이 것 하나까지요. 제 손에 열쇠 3개가 들려 있었어요. 이제 가. 어머니. 가라고. 엄마. 다음에 오고 싶으면 초인종 눌러. 모두들 나갔어요.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새 비밀번호로 잠궜어요. 이제 아무도 제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 없어요. 거실에 남은 차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드디어 제 삶의 통제권을 되찾았다고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승우였습니다. 고모, 괜찮으세요? 복도에서 큰 소리가 났던데요. 괜찮아. 올라와. 네. 잠시 후 승우가 왔어요. 초인종을 누르고요. 새 비밀번호를 눌러서 문을 열어줬어요. 고모, 무슨 일 있었어요? 아들들이랑 얘기했어. 어떻게 됐어요? 다 정리했어. 승우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봤어요. 고모, 이건 뭐예요?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야. 승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유언장 내용부터 후견인 지정까지요. 고모, 제가 후견인이라고요. 응, 너 말고 누구를 믿겠어. 고모,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우면 하지 마. 아니에요. 할게요. 근데 정말 실버타운 가실 거예요. 응, 다음 달에. 승우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고모, 가끔 만날 수 있죠. 당연하지. 내가 내 가족이잖아. 승우가 웃었어요. 고모, 저도 잘할게요. 뭘? 후견인 일요. 고모 돈 함부로 안 쓰게 지켜드릴게요. 고마워.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요. 창밖을 봤어요.
인천항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저도 새롭게 빛날 거예요. 해님 실버타운에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오늘은 또 제 생일입니다. 작년 생일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혼자서 작은 케이크에 초를 켜던 때가 아니라 공용 식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보내고 있거든요. 식당 한가운데 둥근 식탁에 앉아 있어요. 오늘 생일인 저를 위해 실버타운에서 케이크를 준비해줬죠. 큰 케이크에 초 하나가 켜져 있었어요. 정말 순 어르신, 생신 축하드려요. 옆자리에 앉은 김복자 어르신이 말했어요. 이분은 저보다 3살 많은데 참 유쾌한 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올해는 몇 살이 되시는 거예요? 69이요. 아직 젊으시네. 저는 이제 72이에요. 김복자 어르신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축하해줬어요. 8명이 함께 앉아 있었는데 모두들 친절했어요. 자, 그럼 생일 노래 불러드릴게요. 간병사 이미영 씨가 말했어요. 젊은 분인데 어르신들을 잘 챙겨줘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작은 합창이 시작됐어요. 목소리들이 어우러져서 따뜻했어요. 사랑하는 말수님의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나왔어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소원 빌어보세요. 네.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건강하게 살자는 것과 여기 계신 분들과 행복하게 지내자는 거였어요. 초를 끄니까 또 박수가 나왔어요. 저녁 6시쯤 승우가 왔어요. 생일이라고 꽃다발을 들고 왔더라고요. 고모, 생신 축하드려요. 고마워, 승우야. 올해 초는 더 밝네요. 뭐가? 고모 얼굴이요. 작년보다 훨씬 밝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편안해진 걸 느끼거든요. 여기 생활이 어때요? 좋아. 외롭지 않고 다행이네요. 승우와 함께 실버타운 정원을 산책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예쁜 길이었어요. 고모, 도연이 형이랑 도윤이 형 연락 없었어요. 없었어. 안 그리워요. 글쎄, 가끔 생각은 나지. 연락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야. 저쪽에서 먼저 해야지. 그럴까요? 응, 잘못한 쪽에서 먼저 연락하는 게 맞아. 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고모, 혹시 연락 오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때 가봐야 알겠어. 고모는 마음이 넓으시니까 용서해 주실 것 같은데. 넓은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현실적이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해. 특히 돈에 관해서는 더더욱. 승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고모, 그럼 저는 어떨까요? 너는 처음부터 달랐어. 뭐가요? 마음이. 너는 처음부터 진심이었잖아. 고모도 저한테는 진심이었어요. 맞아요. 승우한테는 항상 진심이었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서랍을 열었어요. 유언장 봉투와 새 비밀번호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유언장 봉투에는 승우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비밀번호 메모에는 새로 바꾼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 2가지가 제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유언장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 마음을 전하는 거고, 새 비밀번호는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증거였거든요. 책상에 앉아서 일기를 썼어요. 요즘 매일 쓰고 있어요. 오늘은 내 69번째 생일이었다. 작년과는 정말 많이 달랐다. 혼자가 아니었고 외롭지도 않았다. 이제야 진짜 생일 같구나 싶었다. 펜을 멈추고 창밖을 봤어요. 바다에 달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지난 1년을 생각해 봤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아들들의 배신도 있었고, 며느리들의 욕심도 받고, 제 자신의 각성도 있었고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어요. 서러웠고 배신감도 컸죠. 하지만 지금은 다른 생각이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그 일들이 없었다면 제가 계속 속아서 살았을 테니까요. 돈에 눈이 먼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면서도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요. 진심과 가식도 알 수 있고요. 승우 같은 사람이 진짜 가족이고 도연이나 도윤이 같은 사람들은 그냥 혈연일 뿐이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일기를 계속 썼어요. 비밀번호보다 어려운 건 마음이었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랬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일기를 다 쓰고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도 여기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김복자 어르신과 함께 산책도 하고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정원에서 꽃도 가꾸면서요. 그리고 가끔 승우가 찾아와서 같이 시간을 보낼 거고요. 이런 삶이 훨씬 평화로워요.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요. 가장 좋은 건 제 자존감이 회복된 거예요. 더 이상 누구의 ATM기도 아니고 누구의 콘텐츠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순이라는 한 사람으로 존중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창밖을 봤어요. 인천항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처럼 제 인생도 다시 빛나기 시작했어요. 돈보다 어려운 건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제 마음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거예요.